아이들이 어릴 적 퇴근 후 같이 앉아 책을 읽어주던 시간은 나와 아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깨르륵 깨르륵 넘어가며 재미있어 하다가 또를 외쳤고 어떤 날은 같은 책을 10번쯤 반복해서 읽은 적도 있다. 목도 아프고 몸은 힘들었지만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천국 같았다. 지나보니 그 시간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치유해준 시간이었다. 내 무릎 위에 앉아 책 이야기를 듣던 아이의 보드라운 피부의 감촉, 샤워를 마친 직후 나던 머리와 살결에서 나던 냄새,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아이에게서 전해지던 온기는 내 영혼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다.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생생해서 지금까지도 나를 풍요롭게 해준다. 고백하건대 학창시절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건 결혼 후부터였다. 내 독서는 순전히 실리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다 우연히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책들이란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프랑스의 창조적 독서 치료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에는 책 읽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비블리오 테라피의 효과가 설명되어 있었다. 책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여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거나 장애가 있을 때, 무기력해지고 힘든 노년기를 겪을 때, 책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신 지 오래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당신의 살아있음과 존재 이유를 잃지 않기 위해 신문 읽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으신다.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제가 책을 많이 읽고 행복해졌는데 아버지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해하기 어려운 딸의 설명에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시며 그러라고 하셨다. 막상 책을 읽어드리자 아버지는 좋아하셨다. 짧은 이야기마다 결말을 예측하려고 노력하셨고 의외의 결말에 오호, 그건 생각도 못한 결말인데 하며 재미있어 하셨다.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 제목이 떠올라 아버지께 물었다. 아버지,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썼대요. 아버지도 한번 써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3일만 걸을 수 있다면 그 뒤를 뭐라고 쓰시겠어요? 3일만 걸을 수 있다면 나는 걸을 거야. 그 3일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얼마나 다시 걷고 싶으신지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짧은 한마디가 그 자체로 시가 되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는 내 등을 쓸어주며 말씀하신다. 힘들겠다. 너무 애쓰지 마.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주는 마음이 고맙다. 애쓰는 게 아니다. 예전 아이들과의 책 읽기가 내 영혼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듯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나눈 이 시간의 추억이 내 평생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 알기에 책을 읽는 시간이 오히려 내게는 설렘 가득한 기쁜 순간이었다. 기쁨이니 멈추지 않을 거다. 얼마 전 화장실 청소를 대차게 하고 나니 오른쪽 등이 결려 일어나지도 못한 적이 있다.
그 뒤로 왼팔절임이 시작되었다. 양치질, 젓가락질, 칼질, 글씨 쓰기, 하다못해 얼굴에 화장품 바르기까지 생활 모든 움직임을 오른손과 오른팔에 의존하다 보니 왼팔과 왼손은 그저 오른팔에 이끌려 공짜 인생을 살아왔다. 눈을 감고 두 팔의 힘과 무게를 느껴보려고 집중해 보았다. 생활 속 내 자세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다. 힘을 쓸 때뿐 아니라 앉아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때 언젠가 본 브루스 립튼의 영상이 떠올랐다. 그는 세계적인 세포 생물학자로 허니문 이펙트의 저자인데 한계를 뛰어넘는 잠재의식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인체는 뇌가 컨트롤하는 50조 개 세포들의 공화국이며 우리는 각자가 몸이라는 공화국의 리더라고 했다. 내 몸 공화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왼팔과 왼손에게 대화를 시작했다. 왼팔과 왼손아, 너는 내가 평생 너를 쓰지 않아 힘이 길러질 기회가 없었구나. 너도 오른손과 같이 성장할 공평한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늘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 데 급급해 너를 소외시키고 그저 습관적으로 오른손만 써왔구나. 이제 내가 좀 느리고 굼떠도 가능한 많은 기회를 줄게. 안 쓰던 힘을 쓰려면 힘이 많이 들 거야. 내가 같이 가줄 테니 한번 해보렴. 그러고는 다음 날 아침 칫솔을 왼손에 넘겨주었다. 가방도 왼팔이 들도록 했다. 칼질이나 불 쓰는 일, 운전대를 쥐는 일처럼 안전과 관련한 움직임 빼고는 모든 손 쓰는 일과 힘 쓰는 일을 가능한 왼손과 왼팔에게 시켜보려고 노력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오른손이 치고 나와 왼손의 일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마다 오른손에게 이야기했다. 오른손아, 평생 수고 많았다. 고마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좀 쉬엄쉬엄 일할 때가 온 것 같아. 내 쪽으로 틀어진 몸을 왼쪽에게도 좀 나누어 주자. 그래야 통증 없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3주쯤 지나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과 달리 왼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오른손에 힘이 빠지고 왼손에 힘이 들어가 전혀 새로운 형태로 힘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로는 조금씩 나아지더니 몇 달이 지난 지금은 거의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 몸 안에서도 균형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다. 몸의 문제를 이렇게 혼자서 풀어보니 재미도 나고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다. 어쩌면 사람의 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세상 모든 곳에는 같은 원리가 작용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예로부터 몸과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들을 하는 것 같다. 역시 진리는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오랜만에 아버지께 읽어드리고 싶은 책을 찾았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작고 보잘것없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인생의 겨울을 만난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봄날을 열어가는 이야기다. 우리 일상과 가까운 편의점이 배경이 되는 데다 다양한 인물이 등장해 낭독하는 내내 신이 났다. 아버지가 너무 재미있어 하신다며 엄마도 만사 제쳐놓고 파일 도착하자마자 먼저 들으신다고 했다. 욕설을 섞어 이야기하는 인물이 나와 찰지게 욕을 해대며 낭독했는데 아버지가 책 읽다가 사람 망치겠다고 걱정하신단다. 나이가 50도 넘은 딸이 연기로라도 욕하는 게 듣기가 싫으신가 보다. 딸은 오로지 귀한 모습이길 바라는 아버지의 고지식한 애정이 애틋함으로 다가왔다.
낭독의 중반쯤에 이르렀을 때 책에 나오는 옥수수 수염차, 참치 삼각김밥, 참깨 라면을 사서 친정에 들렀다. 선반에 놓인 바나나 우유를 보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라 그것도 2개 챙겼다. 편의점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 아버지 눈앞에서 흔들 때마다 이게 그 초콜릿이지? 아, 이게 참이구나 하고 책 내용과 눈앞 음식을 연결지으며 유쾌하게 웃으셨다. 바나나 우유, 그건 나 좋아한다고 사왔구나. 아버지가 바나나 우유와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하시는 동안 나와 엄마는 옥수수 수염차로 건배를 했다. 그렇게 우린 깔깔대며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해했다. 함께 나눈 이야기의 힘이었다. 책의 막바지에 이르자 아버지는 내 생각엔 독고가 분명히 하시며 상기된 목소리로 결말을 예상하셨다. 대화하는 내내 아버지 특유의 명철함과 위투를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진정 아버지로 살아계신 순간이었다. 그날 이야기를 SNS에 올리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나중에 병원 환자들을 위해 책 낭독회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꼭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잔다. 반가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아버지에게 후배와 나눈 이야기를 전해드렸다.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내 눈시울이 젖어든다. 붉어진 2 눈으로 무엇인가 찾아내려는 듯 내 얼굴을 꾹꾹 눌러 한참 동안 응시하신다. 그동안 아버지는 뜻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시련 속에서의 부르짖음에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와 아버지가 나누는 눈빛 틈새로부터 새어나와 조금씩 아버지의 귀를 울리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다. 집 근처 단골 정육점의 젊은 사장님은 내가 잘 차려입은 모습을 볼 때마다 친정 다녀오세요? 하고 묻는다. 친정 갈 때 내 차림새가 다른 날에 비해 멀쩡했던가 보다. 실제로 친정 갈 때는 겉모습에 신경을 쓴다. 입성이 후줄근하면 엄마는 당장 옷장을 열어 고운색 옷을 꺼내 입혀보시고 낯빛이 피곤해 보이면 홈쇼핑서 산 마스크팩을 잔뜩 싸주신다. 아이를 키워보니 엄마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아이가 멀쩡하면 그걸로 힘이 나는데 내가 아무리 편해도 아이의 낯빛에 그림자가 드리우면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그걸 알기에 나이가 80에 가까운 노인이 안간힘을 내어 힘들게 남편을 간병하고 있는데 더 이상 마음의 무게를 지게 하고 싶지 않기에 친정에 갈 때는 피부도 옷차림도 신경 쓰는 것이다.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너를 두고라는 시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내용의 그 시는 엄마를 향한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준다. 여백을 살려 시를 읽으니 영혼이 충만해짐을 느낀다. 엄마에게도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런데 정작 친정집에 들어서니 부엌에 서 있는 엄마의 심사가 편치 않아 보였다. 재활을 포기한 상태에서 아버지 같은 1급 장애인을 돌보는 삶은 흡사 제대 기한이 없는 일병의 군대 생활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간병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때요? 엄마가 먼저 겪은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할머니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니?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어.
무슨 할 일 있는 사람이라고 빨리 안 데려가나 싶다가도 또 누워있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시를 써보는 거야. 내가 받아 적을게요. 제목은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뀐다. 내가 종이와 연필을 가져다가 받아 적을 태세로 운을 떼니 방금 전까지 화가 나 미간에 주름을 잡고 있던 엄마가 피식 웃으며 못 이기는 척 식구를 한 구절씩 불러준다.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뀐다. 모연금.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뀐다. 지난밤에도 2시, 4시 2번이나 일어나 똥잔치를 벌였다.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이 나질 않고 손가락은 고부라져 펴지지가 않는다. 차라리 그때 가지. 그랬으면 지금 그리워라도 할 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이러다 벌 받지. 누워있는 그 마음은 오죽하려고. 먹고 싶다던 고추장찌개나 고기 숭덩숭덩 썰어놓고 해줘야겠다. 그렇게 엄마의 삶 속 한숨은 한편의 시가 되었다. 식구들이 하나하나 엄마의 영혼을 도닥이며 불같이 타오르던 화를 누그러뜨렸다. 어쩌면 엄마가 삿대질하던 그 하늘에서 내 마음 다 안다. 너니까 이만큼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젠가는 너도 내 마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다 하는 소리가 들렸는지도 모르겠다. 인문학과 고무장갑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내게 행복을 안겨주는 죽는 날까지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소명의 도구다. 직장을 그만두고는 성경과 인문학을 붙잡고 언젠가는 이 책들이 나를 고무장갑에서 벗어나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로 올려줄지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읽고 책에 빠져들수록 하나님은 그 책의 내용을 통해 내 삶의 자리와 상황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하셨다. 예를 들어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양치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보게 하셨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2가지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뜻을 믿고 따랐던 것이고, 2번째는 양치기 일을 할 때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돌팔매 능력을 키웠던 것이다. 다윗의 삶을 내 삶으로 가져오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넓어졌다. 해방되고 싶었던 고무장갑. 어쩌면 이 고무장갑이 나를 다윗으로 만들어주는 물맷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된 어떤 능력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 능력이 훗날 내가 골리앗이라는 불가능의 적을 쓰러뜨릴 필살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 예컨대 깨끗한 집, 정갈하게 다려진 옷, 맛있는 음식 등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새삼 알게 됐다. 감사가 넘치니 웃게 됐고 내 주변과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됐다. 내가 먼저 웃으며 다가가니 남들도 나를 친절하게 대해줬다. 성경 읽는 3일 주는 또 하나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였다. 또 한 가지는 한참 후에 우연히 느끼고 신기하다고 여긴 것이었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을 청소할 때나 장을 봐서 들고 걸어오는 때 글에 대한 새로운 영감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철학자들이 산책을 즐긴 이유도,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이 산속 수련을 마치고는 마을로 내려와 일상의 삶을 살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글을 쓰다가 막히면 오히려 청소할 데가 없나 찾아다니고 일부러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선다. 나는 3명의 남자와 산다. 남편과 아들 둘, 모두 공통된 성격을 가졌는데 그중 하나는 자기가 좋은 건 밤을 새우면서도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은 시키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다. 이 3 남자에게는 옳은 것보다는 내가 좋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절대로 내가 조언하는 대로 옷을 갈아입을 생각이 없으면서 아침마다 자기 옷차림이 어떤지 물어보는 남편. 밤늦도록 공부는 안 하고 놀기에 숙제해야 하지 않니? 라고 물으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분 나빠져서 하기 싫어 라고 화를 내는 큰아들. 건강 따지다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 암 걸린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인스턴트 음식만을 탐닉하는 작은 아들. 매일의 삶에서 이런 남자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개성을 수용하고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사실 그동안 고집센 남자들과 함께 살면서 답답한 마음을 누르며 살아오자니 고집은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생명을 깎아먹는 힘든 단어였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니 지독한 고집 끝판왕이 등장한다. 파라오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보내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노예가 나라의 큰 재산이던 시절 파라오가 호락호락하게 그들을 해방시켜 줄리는 만무할 터. 파라오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그런데 이번에 낭독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매번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겠다고 선포하시는 대목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힘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신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동안 지독하게 고집부린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그저 하나님이 연출하신 영화 속 악역을 맡은 배우였을 뿐이다. 미워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도 한 고집 부리는 우리 집 남자들에게 감정을 소모해가며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 출애굽기 이야기는 오늘의 나에게 내가 더 잘한다는 교만과 너는 잘못됐다는 편견에서 탈출하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감독의 메가폰을 든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하나님은 감독으로서 각자에게 맞는 배역을 주고 그들의 연기를 디렉팅해 가고 계시다. 나 또한 실수가 많은 배우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일의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묶고 있는 오만과 편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방법이 아닐까?